윤영호 씨가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어제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해산 관련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대통령이 두 번이나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통일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낀 것은 정진상의 문제죠. 그리고 부인이 선화예고 출신이라는 거. 선화예고가 저 광진구에 있고 통일교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엄정 중립적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이 세게 2주에 걸쳐서 하지? 그냥 통일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남 FC가 원래 통일교 거였어요. 자, 김영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네. 예. 아, 제가 그래서 브라운관으로 제가 뵀습니다. 예? 아, 예. 강적들. 아, 강적들을 예. 제가 보면서 네. 제가 한 주 못 뵌 것을 이렇게 네. 강적들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달래지던가요? 달래집니다. 네. 근데 강적들에만 나가시면 왜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자꾸 민주당 옹호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그게 역할이죠, 그게. 아, 예. 강적들의 작가님이나 진행자가 우리 최정우 작가님이 예. 최경우 작가님이 당신조차도 민주당을 실드 안 치면 방송 무슨 윤리에 뭐 당한다 그래서 제발 좀 민주당 좀 편 좀 들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척 하는데 표정이 그게 영 안 따라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난주에 또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랑 같이 네. 나오시고 네. 지난번에도 같이 나오시죠. 또 세트로 조홍천 나오시는데 의원님한테 편하게 하시거든요. 막 뭐 나치 이야기했다가 택도 없는 소리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냥 인지 부조화를 겪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뭐 김영재 의원님께서 결론은 실드가 안 쳐진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뭐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적들이 편파 방송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민주당 편을 좀 들어달라. 상상력. 그런데 나름 또 뭐 요구를 받으니까 네.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표정에서도 부자연스럽고. 아, 네. 우리 최경우 작가님 저랑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예, 그 프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거죠. 우리 최경우 작가님이 개구장이죠. 개구장이. 예, 예. 개구장이. 자. 아, 의원님 이거 참 전재수 네. 장관님하고 친하시죠? 그렇죠. 예, 아주 초창기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부터 많이 친했고 거의 전재수 장관의 총선 때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지지 뭐 본인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움이 많이 모르지만 됐겠죠. 그 지역구에서 총선에 나왔을 때 다녔던 기억이고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그 구포시장 거기를 가서 만났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진술이 나왔어요.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서 진술이 나왔고 이 진술은 8월 달에 나온 진술이고 이게 구체적입니다. 꽤 구체적이라서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네. 전재수 장관한테는 좀 위기가 지금 큰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네, 큰 네. 위기가 됐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어제는 아마 외국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와서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뭐 반박할 그런 분위기가 오늘 좀 올 줄 알았는데 본인이 우선 사퇴를 함으로써 일정 정도는 본인의 발언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퇴라는 행위 자체가 일정 정도는 이 부분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부산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 악재를 가져오는.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은 현재 뭐 박경준 시장이 인기가 없던 간에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박경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박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유일한 대항마가 전재수 장관인데 이런 그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뭐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됐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방금 뭐 유 기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게 나왔잖아요. 내가 이 시계를 받아도 되냐, 뭐 무슨 액수도 그렇고 그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일단은 불을 끄자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퇴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통념적으로 보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녹취가 한 50%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그 전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전재수 당시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이 당시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돈을 받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 통일교에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했다는 진술까지 윤영호 씨가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문제가 더 확대가 앞으로 될 것 같은 저는. 근데 아니 이 문제를 규명한 게 의외로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예컨대 통일교가 보니까 뭐 부산에서 한 행사에 뭐 찬조 연설자로 나갔는지 이런 영상을 리뷰를 해보면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 뭐가 되냐면 공소시효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통일교가 요구했던 것은 해저터널인데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세수 장관은 반대하는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통한 뭐 청탁한 데 대한 반대급부의 행위는 안 한 것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 하나하나를 이 전재수 장관이 반박하기보다는 일단은 장관을 내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청탁이나 혹은 어떤 그 통일교와의 접촉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는 고민정 의원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명단에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통일교 선화예고 리틀 엔젤스가 중곡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광진구에 있어요. 광진구에 있죠. 예, 그래서 저도 현역 때 상당한 그 뭡니까 통일교로부터 행사 때 참석해 달라는 뭐 이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저도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그냥 단순한 어떤 행사 참석인지 실제로 돈을 그렇게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게 따른 뭔가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요구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의원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그 조홍천 의원이 한 여쭤보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민주당 관련된 정치인들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네.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직접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듣기도 들었고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라고 저는 구체적인 명단까지 좀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어제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던가 장동혁 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지요. 통일교라고 직접적으로 통일교라는 세 글자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 관련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이틀막을 한 게 아니냐,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윤영호 씨는 어떤 방향으로? 실질적으로는 윤영호 씨는 지금 이 자기가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거죠. 내가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그걸 아예 공개를 했을 때 본인이 손해 본다. 뭐 제수 딜레마 비슷하게 했을 때 그 파장은 본인의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판 전략인 거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2번이나 얘기한 것은 사실은 오히려 제가 어제도 방송을 이것이 정치다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대통령이 통일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다고 봅니다. 법제처장한테도 그런 해산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것을 연구해 오라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법제처장이 당황해갖고 그런 얘기는 대통령님 비공개 때 해주셔야지 이렇게 공개 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정도로 왜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에둘러서 법제처장이 당황하면서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난 보고 못 받았는데 이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일견으로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제 받아들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윤영호라는 사람은 통일교하고 지금은 무관한 사람이에요. 무관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아무 그게 없어요. 이제 거의 파문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고 실제적으로 윤영호라는 개인은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 대통령은 푸시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런 명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출구 전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낀 것은 정진상의 문제죠. 그리고 부인이 선화외고 출신이라는 거. 선화외고가 저 광진구에 있고 이게 통일교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김혜경 여사. 네. 이렇게 조수미하고 그게 이제 선화외교인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선이 되면 통일교와 같은 곳은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에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향력이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이루어올 것 같으면 미국의 민주당 인사를 데려오고 공화당이 이루어올 것 같으면 민주당의 공화당 인사를 데려와서 정치적인 간섭 행위를 하거든요. 통일교. 그동안에 그리고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통일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도. 그러면 한국의 민주당, 한국의 국민의힘에서도 그 미국의 인사를 만나려고 막 통일교에 로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힘을 작동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쪽만 볼 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그런 그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녹취에 나온 것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번 인사드리러 오고 싶어 한다. 정진상이 체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일각에서는 이재명 본인인지 이재명 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나오긴 이제 캠프라고 통틀어서 네.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걸 갖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이권에 대해서 서로
청탁을 주고받았나, 물질을 주고받았느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면서 볼 필요 있겠다. 이게 열어놓고 보면 사실은 양쪽 모두 의원의 이름이 다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통일교가 양쪽 모두의 대선 공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를 보면서 정치 행위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약간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네, 네. 양쪽에다 보험을 들어놓고 어차피 박빙의 선거였으니까. 그렇죠. 양쪽에다 보험을 들어놓고 예. 놓고 있다. 나는 어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기관이든 뭐든 간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그것이 예컨대 국민의힘과 연관성 속에서 뭐 당원을 말하자면 통일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뭐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시켰다든지 혹은 특정한 자기네들의 이권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았든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발언도 좀 셌다고 하는 게 뭐 강제 해산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통일교를 처벌할 수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잡아 넣으면 돼요. 일본처럼 그렇게 뭐 규정을 가지고 법인 해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규정을 이제 만들려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런 오바를 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통일교하고 뭐 연관돼 있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일부러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가? 이제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여야 누구든지 종교단체로부터 어떤 수뢰를 받은 사람은 엄정 중립적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이 세게 2주에 걸쳐서 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의구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저러지? 그래서 통일교를 아예 그냥 입막음을 하려고 그러고 통일교 자체에 대해서 그냥 딱 선을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정동영 장관은 당연히 연관된다고 봐요.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통일교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 국정원장 당연히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종석 그런 분들은. 근데 본인도 만난 건 왜냐하면 인정을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해저 터널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됩니까? 북한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통일교가 실제로는 그 고르바초프 시기에도 소련에도 고속도로 놓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런 그 피스 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가 교회 짓는 돈으로 사회주의 국가에도 그런 식의 어떤 길을 놓는 그런 꿈을 그 원래의 어떤 총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국토부 장관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통일부하고 연관이. 근데 간단하게만 요 부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의원님.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 당원 명부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통일교에서 그 민주당 당원들도 가입을 시켰다는 진술이 나와요. 그리고 녹취록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특검이 부메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도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가지고 이건 정당 예산. 잘못하면 이제 드루킹하고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민특검한테 더 이상 요구할 만한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나마다 최소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이첩은 시켜라.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인지된 별건의 어떤 문제. 원래는 우리는 우리 특검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특검인데 민주당을 해산시키면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소를 키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그렇게 줬는데 원래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특검이 됐는데 보자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 떠내려가게 생겼거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조직 설립의 근거를 목적을 잘 생각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힘이나 그 일반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적에 벗어난 다른 행위의 불법이 있었다면 그거는 본 특검이 아니다 국가수사위원회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 다른 사정기관에게 이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다른 걸 요구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특검에 대한 특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예. 있는 예. 것이고요. 예. 좀 만약에 이 정권에 힘이 빠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도 민중기 특검 네. 이분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그러니까 없는 이제 상황인 앞으로 것 같아요. 특 플러스 특검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저기 주식부터 해가지고 이거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공수처장 고발되고 특검 고발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건드리셨잖아요. 예. 공수처도 다 기소하셨는데 예.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민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필리버스터 관련돼서 우원식 의장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우원식 의장님하고 같이 국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시작했고 그 전에도 그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제2건국위원회 있을 때 우원식 의장이. 그분이 제2건국위원회도 하셨어요? 예. 건국하는 거 좋아하시네. 아니 그거 때 청와대에 있었지. 청와대에서 제2건국위원회 일을 봤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의원 되기 전이에요? 예. 의원 되기 전에요? 그럼요. 우원식 의원이요? 그 우원식 의원이 17대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그 전에 대통령은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단체 대표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한 게 청년 세계 탐구단입니다. 세계 탐구단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탐구를? 우리 청년들한테 PT를 시켜서 그 포스코에 3억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뭐 모든 청년들한테 프로젝트의 심사를 봐서 일정한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해외 탐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원식. 그런데 네. 이분이 진짜 요즘 용꿈을 꾸시는 게 맞나요? 오늘 기사에 일제히 보면 용꿈을 꾼다. 네. 예전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만 용꿈을 꾸고 있는 게 맞습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할 거예요. 예? 용꿈이 아니고. 요즘에 너무 튀는 행보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 뭐 최소한의 이런 뭐 선을 지키는 이 행보를 그냥 너무 벗어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그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진짜 제가 걱정스러운 한국 정치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스스로 제대로 그렇게 뭐 1인 1표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당의 어떤 중요한 그 권위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예컨대 뭐 대선에 나오고 싶은 사람 대선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져서 너나 할 것 없이 가벼워져요. 노래도 부르고 담도 넘고 거의 뭐 무협지 스타일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뭐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의제와 관계가 좀 없기는 하나 그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전단 재판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예? 뿐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 부르고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뭐 살짝쿵 데이트 뭐 이런 거 부르는데 그건 다 제재하지 않고 마이크까지 끈다는 거는 이거 61년 만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그 우원식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그리고 굳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저는 실제로 본인이 정말 그런 어떤 국회의장 다음에 어떤 뭐 대통령 뭐 남은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네가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우원식 의장은 좀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는 분이기는 해요. 좀 그 에너지도 크고 분노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뭐 시민사회적인 감수성을 지니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조금 뭡니까 구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우원식 의장하고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못마땅하시군요. 네. 뭐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다크 투어, 네. 해설자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